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예, 원래 북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있지만, 옆으로 자주 새는 노혜경의 그 엽새. 그래도 오늘은 본격적으로 북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시다시피 땜빵 방송이어서 한 20일 정도 북한의 문학과 그리고 문학사에 관한 얘기를 한번 쫙 훑어나가는 걸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중간에 정규 방송이 되는 바람에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예, 그래도 제가 전공이 문학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벌어졌던 그 신경숙 씨의 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술 장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회와 문화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장르구나라는 걸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북한도 비슷합니다. 북한에서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총을 들고 전선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망치를 들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군인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떤 국민이 될 것인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꿈,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통일시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 문학에서는 특히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하죠. 한 달 정도 쉬고 돌아왔기 때문에 북한 문학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북한 문학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어떤 사람이라야 북한 국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북한 국민일까요? 예, 북한 문학의 초기 단계에서는 문학의 목적은 인민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 정신 개조가 문학의 목적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이 완료되었다라고 생각할 무렵부터는 또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북한 이야기 할 때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연도가 90년대 이전에는 1967년이고 90년대 이후에는 1994년 또는 1998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시기였냐면 유일 주체 사상이라고 아시죠? 북한의 사상을 우리가 흔히 주체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67년 이후에 북한이 주체의 국가가 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주체의 국가가 거지만 완성된 게 70년대 중후반 부터라고 생각하고 82년도 정도 되면 주체 사상이 거의 신학화되기에 이르는데 어쨌든 그러한 시작이 전 세계의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주체의 국가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67년도부터이기 때문에 67년도를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잡죠. 그 이전의 문학하고 그 이후의 문학하고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이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문학을 통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 어울리는 국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 개조를 하는 일을 했었고요. 67년 이후에는 유일 주체의 나라에 꼭 어울리는 그러한 국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학이 애를 씁니다. 문학 갖고 그것이 되느냐? 되니까 문학 갖고 하려고 하는 거겠죠?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신경숙 표절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말과 활이라고 하는 좌파 잡지죠. 예, 거기에 실었습니다. 이번 가을호에 나왔는데요. 가을호가 아니고 격월간지니까 9호구나. 예, 9호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마무리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굉장히 체제 수능적이고 굉장히 가부장제에 수능적이고 그리고 달콤하기만 한 미문의 소설들이 중요하고 좋은 소설이라고 불려지게 되면 정말 비판적이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인간을 근원적으로 내면에서부터 움직이는 그러한 문학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와 기타 문학 권력자들이 신경숙 소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바다.
남한의 문학과 북한의 문학은 각각 국가와 자본이 틀어지고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인간을 개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북한의 문학이 사회주의 이념에 들어맞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건 말하자면 인간을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유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계몽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 같은 리버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에서 문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일 주체의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도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를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있어야겠다. 구심점이 있어야겠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우상, 십자고상이 있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북한의 위정자들이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는데요. 여하튼 북한의 문학은 인간이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보다 훌륭한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이 사회에 맞는 훌륭한 인간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굉장히 계몽적으로 사람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게 북한 문학이에요. 북한의 국가가 문학에 그것을 요구하죠. 남한은 어떠냐? 제가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틀림없이 쓰게 될 테니까 박사 논문을 고쳐가지고 국가와 시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은 사회주의 국가의 시인, 특히 북한의 시인에 관한 것이고 뒷부분은 자본주의 국가의 시인, 특히 남한의 시인에 관한 것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시인 개개인에 관한 글이라기보다는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국가와 사회가 어떤 담론으로 그 사회가 바라는 시인으로 만들어 갔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시인이 굉장히 고집세고 자아가 강하고 주체적인 인간들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끌고 가든 끌려가든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나 개인만의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시인들이 마구 주장하고 노력하고 했던 시기는요. 인류 역사에서 100년도 안 됩니다. 길어야 한 4, 50년밖에 안 돼요. 흔히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던 그러한 시기고요. 북한에서는 이 모더니즘 시기의 문학예술을 부르주아지 문학예술이라고 부르면서 정말로 무슨 성서식의 표현을 빌자면 사갈시하고 있어요. 뱀과 전갈대하듯이 대한다라는 거죠. 남한에서는 그렇다면 이 모더니즘 문학이 충분히 꽃이 폈냐? 아니거든요. 남한에서도 사실은 어용 작가들, 어용 문학이 제대로 꼽혀야 될 모더니즘 문학을 제치고 기승을 부렸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90년대 이후에나 비로소 모더니즘 문학이 약간 자리를 잡았는데 이때 이 시인들이 다소간 텅 비어 있는 자아를 점령한 것이 자본이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국가의 역할을 자본이 합니다. 자본이 한다는 것은 대중이 선호하는 것을 자본이라는 거 많이 파는 게 장점이니까요. 장땡이니까요. 대중에게 많이 팔릴 수 있는 문학을 하라는 요구를 자본이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죠. 팔리는 문학. 신종숙 문학은 분명히 팔리는 문학이지만 문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발전적인 문학 형태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뿐인데도 이 문학을 대한민국이 대표하는 문학으로 밀어올린 것은 자본이죠. 즉 북한에서는 국가가 문학을 장악하고 남한에서는 자본이 문학을 장악했구나라고 하는 쓸쓸함으로 어떻게든 제가 이 책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옆으로 샜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어디까지 돌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문학을 통해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어떤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문예 정책을 굉장히 그런 방향으로 씁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러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 내 문학의 목표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북한에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학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북한의 문학이에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들려드릴 노래는
가거라 38선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목을 딱 들어보면 언제 나온 노래인지 아시겠죠? 1945년도만 하더라도 38선이라고 하는 선이 명목상으로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견고한 선이 아니어서 남북한을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는 아니라도 적당히 왕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48년에 완전히 양쪽의 정부가 각각 따로 수립되고 난 다음부터는 좀 삼엄해졌죠. 예, 경계가 상당히 삼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6.25 전쟁 이전에도 분단선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던 거죠. 1945년부터 48년까지의 우리 이 한반도에 있었던 인민들이라고 부르는 게 적당하겠죠. 그때는 국가도 없었고, 예, 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인민들은 일제히 압제에서 벗어나서 왕도 없고 새로운 종류의 지배자도 없는 정말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아주 열렬하게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 문맹률은 굉장히 높았죠. 글 모르는 사람 많았고 학교 다녀본 적 없는 사람 훨씬 많았어도 예, 그 사람들이 광장에 몰려 나와서 했다는 이야기들을 요즘 가끔 들어보면요. 지금의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보다 훨씬 식견이 있고 훨씬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도 굉장히 명료하고요. 아마도 그것은 그때는 아직까지 농촌 사회, 농경 사회였는데 이 농촌이라고 하는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있고 마을 공회당이 있고 그런 곳에서 같이 이렇게 새끼도 꼬고 가만히도 짜고 하면서 모여 앉아가지고 이 소장료가 너무 높은 것 같아. 북한에서는 농지 개혁을 한다는데 우리는 안 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굉장히 건강한 정치의식을 키워갔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일제라고 하는 감시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국가의 형태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찬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게 꾸었던 희망찬 꿈이 남과 북한이 공히 한쪽은 소련을 등에 업고 한쪽은 미국을 등에 업고 상당히 많이 인민들의 자유와 그리고 경제력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앓고 있는 슬픔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북한 문학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의외로 1945년부터 48년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하게 돼요. 그때까지는 북한 문학이다, 남한 문학이다라고 하는 뚜렷한 어떤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일종의 진영 문학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 문학이든 남한 문학이든 문학을 통해서 사회를 읽어보려고 하면 그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이런 방송하면서 자꾸 공부 소리를 해서 죄송해요. 조금 전에 제가 사주를 봤는데요. 제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사는 팔자래요. 할 수 없이 그냥 뭐든지 그냥 계속 공부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박사학위를 하나 더 따겠다 이건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거 생기면 열심히 먼저 읽고 그죠? 제가 먼저 읽고 먼저 공부해서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혹시라도 북한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면 북한 대학원 대학교 추천합니다. 저희 동문이 되어주시면 진짜 좋겠어요. 뭐 어쨌거나 제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새로이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뭐 어떤 분들은 문학을 위한 문학은 문학 자체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도 하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문학이 지나치게 도구화되고 그리고 문인에게 그때 이제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글을 쓰라고 돈 주고 요구를 하거든요. 질리고 지치잖아요. 질리고 지치는데 내가 혼자서 뭐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사실 이 정치적 압력 같은 게 들어오면 자기가 몸이 위험해지기도 하고 하니까 문학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문학은 어느 누구를 미화하거나 어떤 이념의 도구가 될 수 없고 오로지 문학만을 위한 문학이다. 즉 문학을 위한 문학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도 알고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문학과 문학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문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정치적인 장르예요.
왜냐? 사람의 언어로 하는 예술이고 말이라고 하는 건 근원적으로 정치적입니다. 뭐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누가 후보가 되고 하는 이런 저급하다기보다 이런 초보적인 것만 정치가 아니고요. 나와 내 친구가 둘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정치가 발생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옛날식의 국회의원을 뽑고 하는 식의 그런 개념으로 정치를 바라보면 이 권력의 권위적 배분이다라고 보통 정의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요. 정치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일인데 그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권위적으로 한다. 근데 최근 들어서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전 세계의 정치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뀐 정치 이념을 대표하는 정치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유대인 학자이면서 유대인 학자이면서도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유대인들을 이 사람이 연구하고 취재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적이 되어버린 적도 있는 그런 여성 정치학자예요. 이분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합의를 해서 권력을 모아주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과정이 정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서 5명이 모여갖고 여행을 가자라고 할 때 여행지 결정할 때도 토론하고 의논하고 논쟁도 하고 그리고 합의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아렌트의 개념에 의하면 정치다라는 거죠. 정치의 개념을 이렇게 확장시켜 볼 때 이러한 정치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도구가 말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정치의 도구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폭력이고요. 하나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말 갖고 막 이렇게 따지고 달라드는 사람은 패버리면, 납작 엎드리게 패버리면 이기잖아요. 예, 그랬는데 요즘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형태의 정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옛날에는 전쟁으로 해결할 일을 요즘은 외교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정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형태의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보다 건강한 정치가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문학이다라는 거죠.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크게 봐서 2 종류입니다. 하나는 주로 제3세계라든가 혹은 어떤 소수자의 입장에서 기성의 또는 기득권의 이미 가진 자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가들이 상을 많이 탑니다. 예컨대 갑자기 예컨대 하고 나니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인간 내부에서 인간들의 세상을 굉장히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암흑,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떤 폭력성, 그리고 나쁜 면,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반성하게 해주고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게 해주는 이러한 작품들을 쓴 작가들이 또 노벨상을 탑니다. 대표적인 게 파리대왕을 쓴 윌리엄 골딩 같은 작가들인데요. 이 파리대왕을 읽어보면 정말 세상의 물이 전혀 들지 않은 소년들이 외로운 섬에 고립된 다음에 어떻게 인간 이하의 정말 정말 파리떼들 같은 끔찍한 인간들로 변해가는가 하는 걸 너무 리얼하게 적어놔서요. 그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정말 한 달 동안 밥맛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주제 사람하고 같은 사람들 있죠. 눈먼 자들이 도시를 썼던 이 주제 사람하고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사라지고 기성의 모든 건강한 것들이 전복된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눈먼 자들이 도시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경고하고 계몽하고 하는 것이 원래 문학이 지니고 있었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낱낱이 개인을 그린 것이든 사회 전체를 바라본 것이든인데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초점을 맞춘 문학이 더 많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에 초점을 맞춘 문학이 더 많죠. 왜냐하면 자유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것이고 사회는 사회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 두 문학의 목적은 똑같이 언어를 통해서 더 완성된 인간이 되고 더 성숙한 사회가 되자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도 필요한 거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정화시켜주고 그리고 정화된 가운데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해줍니다. 그 자기 자신과 대면한 인간은 자연히 충분히 자유롭고 그리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는 그런 또 사회적인 인간이 될 테니까요. 자, 이런 뜻에서 근대문학이 발생을 하면서는 언제나 자유주의적인 경향하고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서로 길항하면서, 길항이란 말 어렵죠. 땡기고 밀고 그러는 겁니다. 길항이라는 게. 길항하면서 그 문학을 보다 진보시키는 데 기여를 해왔는데요. 근데 이 일제시대 때는 우리의 근대문학이 불행하게도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개화기에 잠깐 반짝하다가 결국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일제가 허용하는 문학은 개인의 자유라기보다는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는 문학만 허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건 나라 전체를 식민지로 삼았지만 경제적 수탈에 좀 더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도와 조직을 보다 많은 수탈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바람에 문학에는 아주 조금의 자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전 세계의 조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문학을 하는 사람들과 자유주의 문학을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자유주의 문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민족주의 문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 계열의 문학이 있었고 이 사회주의 계열의 문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어왔던 어떤 면면한 정서를 그대로 다루는 흔히 말하는 전통지향적인 문학이라는 것이 있죠. 김유식 교수는 일제시대의 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세 가지 지향성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만 말해요. 전통 지향성과 모더니티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학은 이 과거의 것을 복구하고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왔던 어떤 그런 리듬과 정서,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문학을 전통 지향적 문학이라고 하고요. 모더니티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를 지향 극복하고 근대 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더니티 지향성이 두 가지 성격으로 갈라지는 거죠. 모더니티 지향성이 카프로 드러나는 사회주의 계열의 문학과 흔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문학인 민족주의 문학 이렇게 갈라진 것입니다. 네, 제가 이 일제시대의 우리 문학의 지향성을 전통 지향성과 모더니티 지향성으로 나누는 김유식 교수의 말씀을 소개하고요. 이 모더니티 지향성이 사회주의적 지향성과 자유주의적 지향성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크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민족문학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좁게 보면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하에서 이 자유주의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던 근대문학의 하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어쨌든 문학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 문학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누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나누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시인이 페이스북에서 불평을 하는 것을 봤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시인이 하는 얘기를 제가 되게 공감을 하는 편인데,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약간 웃음이 나면서 가벼운 반박도 좀 하고 싶었으나 안 했는데, 뭔 얘기인가 하면, 왜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라는 거예요. 문학하는 사람들이 문학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인도 평론가처럼 얘기를 하고, 소설가도 평론가처럼 얘기를 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러한 좀 어려운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쉬운 말을 발명을 안 해놔서 그렇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시작을 안 하거든요. 시작을 안 하니까 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시작을 안 하니까 처음 어떤 그런 현상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에서 이런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냐 사례도 찾아보고 찾아보다가 보니까 비슷한 얘기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학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구나. 모더니티라고 불렀구나. 그럼 모더니티 가지고 와서 쓰자.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의 감정에 관해서 양가성이라고 불렀구나. 그럼 양가성 가지고 와서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우리 문제 앞에 직면해가지고서 우리식의 언어로 그것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식의 언어가 외국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보편성을 획득했을 때 그 나라에도 통하고 우리나라에도 통할 수 있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면 쉬워질 텐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양가성이라고 했더라. 그럼 이거 가지고 와서 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바로 그 심정이 복잡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모든 면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일이 두 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 이걸 양가성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겪어보면 알잖아요. 인생에서 너무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걸 동전의 양면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통속적인 것 같고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말 그냥 쓰지만 말이 하나 딱 생기고 나면 공부를 가볍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맞는 현상을 찾아가지고 이름을 그냥 붙여줍니다. 이거를 그 시인이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비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그겁니다. 반이 맞다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어려운 개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현실을 거기에다가 개념에다가 껴 맞추는 방식으로 현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말이 어렵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런 거는 정말 욕먹어 싸죠. 또 하나는 현실 자체가 정말 어려워서 그 현실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아직까지 발명을 안 해서 할 수 없이 남의 말을 빌어다가 써야 될 때도 말이 어려워집니다. 이 후자에 관한 한 좀 쉬운 말로 현실을 설명하면서 그 설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약해서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확실히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그런 이름 붙이기 작업을 좀 덜 했다라는 생각을 그 시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좀 느꼈어요. 방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민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이 하는 문학. 그랬는데 그 문학을 나누어서 근대 이후 특히 일제시대에 들어가가지고 일제하에서 보다 자유주의적인 즉 이 부르주아지적 경제 방식을 받아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일제의 지배의 방식 자체 제국주의적 지배의 방식 자체를 근원적으로는 긍정하면서 수행하는 문학을 민족문학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반대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 새로운 형태의 국가,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이 사회주의 국가를 장차 지향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문학을 사회주의 문학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을 때 민족문학과 사회주의 문학은 그 앞의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한국 사람이 하는 문학이라는 뜻의 민족문학과는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를 어떻게 일반 대중들이 알아듣게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을 바꿔야죠. 저는 그래서 일제하에서 민족문학이라고 불린 것들을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자유주의 문학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부역문학이라고 하거나요. 뭐 부일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흔히 친일부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일제와 친하고 외에 부역한다. 친일부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뭐 부일문학이라고 하면 되죠. 예, 부일문학. 일제에 부역하는 문학. 예,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실제로는 이 문학 평론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다 있고요. 이러한 사소한 말의 변화가 또 사실은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사소한 말의 변화가요. 제가 박사 논문으로 썼던 주제가 서정적 주인공이라고 하는 용어 하나가 북한의 시정책 당국이 시인들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봉사하고 종속하는 시인으로 만들어내는데 어떤 역할을 했던가 하는 것이 저희 논문 주제거든요. 어휘 하나예요. 근데 어휘 하나가 시인들로 하여금 자기 주체를 반납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주체를 받아들이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딱지 붙이는 것을 정말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는 배신자.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수는 있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신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과 또 다른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신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했다고 해서 야, 너 배신자라고 부르고 사람들한테 쟤는 배신자야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겠죠. 쟤는 배신자.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큰데요. 사회적인 용어로 규정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무지 잘 붙여야 됩니다. 제가 1945년부터 48년간의 역사를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수시로 좀 들여다보고 막 공부를 하고 최근의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계속 그 시절로 돌아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랄까요? 뭔가 우리가 소위 외세의 억압이라고 하는 거, 이 외세의 억압이라는 말도 보면 참 상투적인 표현이죠. 뭐 쉽게 외세의 억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훨씬 내용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요약하는 말들을 좀 버리고 좀 새로운 말들을 좀 찾아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하튼 이 외세의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간에 우리 민족이 나름 우리가 살아갈 길을 스스로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열심히 했었던 시기가 이 시기죠. 그 결말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서북 청년단들이 설치면서 4.3 항쟁 같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북한의 일종의 공권력이 김일성에 의해서 이제 미리 장악되었던 어떤 공권력들이 북한 내에서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체제와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주들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는 지식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죠.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자의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타의로 내려왔죠. 예를 들어서 지주라고 한다면 땅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지니고 있는 그 과거의 영화라든가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태도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하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 이 개신교 신자들, 개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 천주교, 개신교 합쳐서요. 기독교 신자들이 또 북한에서 있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북한은 굉장히 강성 사회주의, 스탈린주의를 굉장히 많이 본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사가시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박해의 대상이었죠. 목사님, 신부님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또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북한에서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계급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의식 구조가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냥 살 텐데 겉으로 드러내면 또 막 이렇게 비판받고 비난받고 탄압을 받아요. 문학에서도 그런 일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시인이 자기의 내면적인 어떤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했다가 필화 사건에 휘말리고 하는 일들이 두어 번 있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에서는 48년도 되기 전부터 북한에서 지향하는 문학예술과 관계없는 문학을 하는 분들은 남쪽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 북한만 그렇게 후조 찾느냐? 아니죠. 남에서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올라갔지요. 제가 북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올라갔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흡사 북한 체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이 북한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1948년 이전까지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북한이 자신의 이상과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가요. 남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살아남으려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살려고. 북한에서는 못 살겠으니까. 어느 쪽이 더 낫다 나쁘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곤란하지만 아마 남쪽에 정부가 수립되고 6.25 전쟁이 벌어지고 할 때까지 이 북으로 갔던 문학예술인들이 남쪽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아마 전쟁통에 다 살해당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즉 이 남과 북으로 서로 자리를 이동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이동할 때의 시작은 어땠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열전, 냉전만 해도 대단한 건데 열전이 벌어져서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싸움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상대방의 체제와 조금이라도 닮은 것이 싫죠. 조금이라도 닮은 것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이겨내는 방법은 포용하는 것인데도 끌어안아서 저쪽 사람들도 이쪽에 와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 쉽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가더라도 한영받고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탈북이 아니라 이 탈남을 해서 북으로 넘어가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죠. 가서 후회를 할 값에 일단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서로 이렇게 갈라져 가는 과정에서 차츰차츰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갈라져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헤어지기 전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우리 이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졌던 논쟁들은요, 그 양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수준에 있어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합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40년대부터 45년부터 시작해서 박사 논문을 쓰려고 1967년까지의 북한에서 또는 북한 계열의 평론들을 제가 쭉 따라 다 읽었거든요. 문학평론을. 읽다가 보니까 이러한 논쟁들의 수준이 부끄럽게도 90년대에 우리 남한에서 벌어졌던 문학 논쟁의 수준보다 높은 거예요. 훨씬 더 치열하고. 이 90년대 이후에 남한의 문학평론가들이 세계적으로 소위 담론이라고 부르는 외국의 어떤 이 유명한 학자들이 논문들, 평론들 이런 걸 많이 읽어가지고 이상한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지만 그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40년대에는 정말 진정으로 현실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90년대에는 그냥 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조금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시대의 관념을 알 수가 없고 관념을 모르면 그 시대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던가 하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머리 아픈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